나중에 치매 걸리시고 아프시면 요양원 가실 거죠. 우리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남이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애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겠대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내가 감히. 이게 다 누구 탓인지 아시죠? 자식 인생도 망치고 손주들 마음에도 상처 주고 나중에 보고 싶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부모예요?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책임도 못 질 자식을 왜 낳았냐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부모님 없는 걸로 할게요. 앞으로 아프셔도 돌아가셔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도 진짜 한심한 거 알아? 아빠 말리지도 못하고 당신들 진짜 최악의 부모인 것만 알아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은석호 씨는 어린 시절 가난한 농부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5살부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할 때 그는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멀리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18이 되던 해 그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당을 받았고 허름한 고시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골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에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중동 건설 현장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높은 급여의 숙식이 제공된다는 말에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일 12시간씩 일했고 밤에는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매달 집으로 보내는 월급 봉투를 떠올리며 그는 힘을 냈습니다. 한여름 50도를 웃도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한겨울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온 동료들은 하나둘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중동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단순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건설 기술을 배우고 현장 감각을 익혔습니다. 현장 소장들은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고 점차 책임감 있는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소장은 그에게 건설 관련 자격증 공부를 권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숙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책을 보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금을 모았습니다. 처음 중동에 왔을 때는 맨몸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알아주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와 자격증, 그리고 모은 돈은 그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귀국을 준비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중동에서 만난 선배들과 동료들의 조언을 들으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인맥을 쌓았고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둘 구입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아는 현장 소장들은 기꺼이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꼼꼼한 일 처리와 책임감 있는 태도는 곧 빛을 발했습니다.
한 번 일을 맡긴 발주처에서는 계속해서 그를 찾았고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중동에서 모은 자금으로 그는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청업체로 시작했지만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으로 점차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여보, 이번에 큰 현장을 맡게 됐어. 정말 잘 됐네. 근데 너무 무리하진 마. 걱정 마. 내가 다 계산해보고 시작한 거야. 아내는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 주었고,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면 현명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갈 무렵 그들에게 귀여운 딸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딸이었기에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번에 성적표 봤어. 응. 전교 1등이더라. 우리 딸 똑똑해서 나중에 뭐든 잘할 거야. 그래도 공부하라고 너무 강요하지 말자.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 그는 자신처럼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는 삶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대학교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정말 잘했다. 딸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지만 딸은 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월말이면 자금 돌리기가 빠듯할 때도 있었지만 딸의 교육비만큼은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딸은 졸업을 해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때쯤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성실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딸의 결혼 소식에 그는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결혼 자금으로 2억 정도 지원해 주자.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딸의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지만 그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일선에서 물러나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채소도 기르고 근처 저수지에서 낚시도 즐기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여보, 우리 집 앞에 상추랑 고추도 심고 옆에는 방울토마토도 심자. 그래. 손주들 놀러 오면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걸로 맛있는 거 해주자.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골의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삶을 뒤로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당신 평생 고생만 했잖아. 그래,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자. 하지만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던 그들의 계획은 곧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던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기에 딸의 전업주부 생활을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사위는 15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했고 사위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식당이라고? 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식당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식업은 경험자들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식당을 한다는데 어떡하지? 걱정이네. 장사 경험도 없는데.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며칠 뒤 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식당 운영에 대한 막연한 계획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변 상권이 좋다는 것, 요즘 그 동네가 뜨고 있다는 것, 비슷한 가게들이 잘 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사위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식당이란 것이 겉보기와 달리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우리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살아온 부모 마음에 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인은 요식업의 현실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초기 자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경험과 노하우라는 것, 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걱정이 과하다며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예요. 믿어주세요. 결국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노후는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골 가는 건 좀 미루자.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그들의 평화로운 노후 계획은 잠시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이 또한 인생의 한 과정이라 여기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아내와 함께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노후를 미루고 딸 가족과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딸 부부는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을 처분하여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내도 결국 딸을 돕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손주들도 있는데 이런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주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 자금 마련을 위해 딸 부부는 신혼집을 내놓았고 그도 추가로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일해서 꼭 성공하라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식당 오픈을 준비하면서 역할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고, 아내는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가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주방 일이랑 청소는 다 할게. 나는 애들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서로를 바라보는 노부부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며 살아왔듯이 이번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식당 위치를 알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꼼꼼히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터득한 입지 선정의 노하우를 살려 유동인구가 많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님, 이 위치는 어떠세요? 주변의 대형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라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구나. 마침내 적당한 상가 건물을 찾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을 매일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4인 가족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좁아진 공간이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아내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에 피곤함도 있곤 했습니다. 비록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삶이 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나름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잘 될 것인지, 딸 부부가 장사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수많은 걱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잠든 시간에 그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영업을 마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청소부터 아침 장사를 위한 준비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사위의 말에 그는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 기구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그가 맡은 재료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쌀 포대를 나르고 채소들을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젊은이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면 그는 주방 보조로 변신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나르고 주방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허리와 다리는 쉴 새 없이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잠깐 쉬세요. 주방장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그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의 휴식도 없이 저녁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장사는 더욱 바빴습니다.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그릇을 나르는 일도 늘어났고 취객들이 흘린 음식을 치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그제야 본격적인 마무리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딸의 만류에도 그는 끝까지 남아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닥 구석구석을 닦고
주방의 기름때를 제거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후에야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오면 그의 온몸은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준비해둔 따뜻한 밥 한 술에 피로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장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하면 돼.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잊은 듯 일했습니다. 주방의 기름때를 닦다가 손이 부르틀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가 아파와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옛 건설 현장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다 이제 좀 쉬려던 참에 다시 고된 일을 시작했다며 걱정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식당은 잘 돼가나? 그래.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로 식당은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수준이었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딸 부부가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고단함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가 식당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집에서는 아내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초등학생인 큰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작은 손주를 챙기느라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준비물 필요해요. 할머니, 배고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손주들의 요구에 아내는 종일 분주했습니다. 식사 준비는 물론 학원 통학, 숙제 봐주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본인의 허리 통증도 잊은 채 하루 종일 손주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네요. 미안해. 마무리 청소하느라. 밤늦게 돌아온 그는 아내의 피곤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식당 일도 힘들었지만 아내의 고단함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둘이서 여유롭게 보내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딸 가족이 합류하면서 월세는 물론 공과금, 식비까지 모든 지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딸 부부는 식당 운영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네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지금은 애들이 힘들 때인데. 매달 나가는 카드값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식당 운영 자금으로 9천만 원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매달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도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요. 사위는 미안한 듯 말을 꺼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의 학원비와 용돈까지 노부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할 때면 안타까웠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다 새학용품 샀는데. 손주의 말에 아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에는 떼쓰는 손주들의 요구도 다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것조차 제때 사주기 어려웠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은 눈 녹듯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 마. 식당만 자리 잡으면 괜찮아질 거야.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건넸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깊은 근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딸 부부의 태도였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꾸준히 성장했고 월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갈수록 딸과 사위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져 갔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설거지를 이따위로 하시면 어떡해요? 어느 날 사위는 그가 닦아놓은 그릇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그의 발치로 튀었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직도 김서방이라고 부르시면 어떡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제 권위가 제대로 서겠어요? 이봐요. 아저씨 여기 바닥 좀 닦아주세요. 딸은 일부러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를 반말로 부르며 하대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를 아저씨라 부르는 딸의 모습에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현아야, 아버지한테까지 그러지 마.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딸은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참, 이제 여기는 우리 가게라고요. 아빠가 투자했다고 해서 우리 식당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주방에서는 더 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위는 일부러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월급을 받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아니잖아요. 그가 투자한 9천만 원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4년간 매일 12시간씩 일한 그의 노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 그는 그저 나이든 허드렛일하는 직원 취급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식당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의 마음을 딸 부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주방 일만 하세요. 손님들 계신 데는 나오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서빙하시는 게 손님들 눈에 안 좋아 보여서요. 사위의 말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단골 손님들이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을 칭찬했는데 이제는 그저 나이 든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주방에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아빠,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면 다른 직원들도 눈치 보여서 일찍 퇴근도 못해요. 딸은 마치 귀찮은 존재를 대하듯 그를 대했습니다. 식당이 잘 되기 전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며 살갑게 굴더니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가슴 아파도 아무리 서럽더라도 자식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슴 속 응어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사위는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분위기에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식당 이미지에 좋지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년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이 식당을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들이 나이 드신 분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위생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방에서만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이제는 아예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려는 그의 말을 사위는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아버님 투자금은 차차 갚아드리도록 하죠. 이제 그만 쉬세요.
마치 오래된 물건을 버리듯 쉽게 내뱉는 사위의 말에 그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그만. 옆에서 딸이 사위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갑질이 모두 이런 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며 허리가 휘어질 때도 참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사위의 위선적인 말투에 그의 가슴은 더욱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9천만 원을 투자하고 4년간의 노동으로 이 식당을 일궈냈는데 이제는 마치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세요. 매일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 딸의 말에는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그를 괴롭혔던 갑질들이 모두 이런 날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식당에 투자한 돈이 9천만 원이다. 니들이 이럴 수 있냐? 그건 천천히 갚아드릴게요.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편히 쉬세요. 마치 은혜를 베풀듯 말하는 사위를 보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달 월급은 꼭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통보처럼 던진 사위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꼭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당하고 내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는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인데 대화로 풀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 그는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김서방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네. 아버님, 제가 드린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사위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이 식당에 9천만 원을 투자했고 4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했어. 그래서 월급도 다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투자금은 앞으로 분할해서 갚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위의 냉담한 대답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난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버님, 사업은 사업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상황 못 견디겠어요. 무슨 상황을. 아빠가 계속 이러시니까 직원들도 눈치 보이고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잖아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식당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듯한 말투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난 그저 너희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아버님이 안 계시는 게 식당을 위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위의 말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처분하듯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연세에 이런 고된 일 하시는 거 보기도 안쓰럽고. 내가 언제 힘들다고 말한 적 있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아빠 돈 떼먹을까봐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다 갚을 테니까. 딸의 말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왜곡되어 전달될 줄은 몰랐습니다. 난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 이제 그만 가보시죠. 저희도 피곤하네요. 사위는 마치 손님을 내쫓듯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서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투자하신 9천만 원입니다. 이제 이사 나가주셨으면 해요. 뭐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안 좋고. 딸의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헌신하던 할머니를 이제는 손주들 교육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가 누구 집인데? 그가 소리를 치자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죠. 법적으로는 이 집이 아버님 명의지만 저희가 실거주자이고 아이들 학교도 여기 근처잖아요. 그리고 시골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저희가 여기서 살게요. 그래, 내가 말한 대로야.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하지? 아빠,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세요? 우리 애들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딸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도 다 돌려드리는데 왜 이러세요? 아빠, 엄마는 어차피 시골 가실 거 아니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를 이제는 돈 몇 푼으로 내쫓으려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신경 쓰이는지 귀를 막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안으로 나가주셨으면 해요. 애들 방학 전에 적응시켜야 하니까요. 사위는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모의 고통이나 슬픔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했다고요. 딸은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치 그동안 자신들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너희가 이럴 수가 있니? 아빠도 이제 아셨으면 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식 생각도 해주셔야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공인중개사 불러서 집 알아보시죠.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사위의 말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세입자를 내쫓듯이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노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닐까요?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말끝을 맺지 못한 채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물은 빗소리에 묻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자식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오늘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현아랑 김서방 식당 간 다음에 행동합시다. 그는 아침 일찍 디지털 도어락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현관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이삿짐 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가구와 짐을 모두 옮겨야 합니다. 딸 가족이 식당에 간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짐을 하나둘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우리 집 내려놓으세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 내 집에서 나가라며? 미쳤어요? 당장 이삿짐 센터 돌려보내요.
어제는 내가 나가라더니 이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가야 하는 건지 확실히 하자. 딸과 사위가 급하게 귀가했지만 이미 현관 비밀번호는 바뀐 뒤였습니다. 아빠, 당장 문 열어요. 우리 애들 옷이랑 책이 다 있다고요. 너희가 어제 던져준 9천만 원으로 새로 사면 되잖아. 사위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시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래? 내 집에서 불법 침입하고 있는 게 누군데? 격한 감정 속에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누가 주저하래? 당장 불러. 이 집 등기부등본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딸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뭐 하고 계세요? 아빠 좀 말려보세요. 너희가 어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런 생각 안 했니? 아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이에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니들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할 때는 망나니 짓이 아니었나?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부모 맞아요?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너는 진짜 자식 맞니? 부모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던 게 누구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옮기기 바빴습니다. 이러다 우리 애들 트라우마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내가 우리 내쫓을 때는 부모 트라우마는 생각 안 났지? 격앙된 감정 속에 서로를 향한 저주와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고 아파트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빠, 내가 다시는 당신들 얼굴 안 볼 거예요. 그래. 너 같은 딸 없는 게 더 낫다. 평생 쌓아온 부모 자식 간의 정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만이 남은 자리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딸 가족이 잠시 모텔로 거처를 옮긴 후 딸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인사가 아닌 최후의 독서를 퍼붓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를 향한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치매 걸리시고 아프시면 요양원 가실 거죠? 우리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남이니까. 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겠대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내가 감히. 이게 다 누구 탓인지 아시죠? 자식 인생도 망치고 손주들 마음에도 상처 주고 나중에 보고 싶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부모예요? 딸의 매서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책임도 못 질 자식을 왜 낳았냐고. 딸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부모님 없는 걸로 할게요. 앞으로 아프셔도 돌아가셔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도 진짜 한심한 거 알아? 아빠 말리지도 못하고 당신들 진짜 최악의 부모인 것만 알아도.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딸이 이제는 원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바친 평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정리하고 그들은 마침내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딸 부부는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요구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이지? 내려가면 되지? 그래,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전라도 시골의 작은 마을,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아 조용한 시골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여기 공기 좋네요. 그래, 이제 우리끼리 조용히 살자. 봄이 시작되는 시골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농부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여보, 이 상추 좀 봐요. 잎이 싱싱하네. 그러게, 우리가 직접 기른 거라 더 예쁜가 봐. 식당 일로 굳어있던 그의 허리는 텃밭을 가꾸며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아내도 마당에 걸터 앉아 농작물을 다듬으며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가려 했습니다.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인심이 있었고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석호 씨,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여 좀 가져가서 드셔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텃밭에서 딴 상추랑 고추 좀 드릴게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손주들 사진을 보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또 사진 보고 있었어? 미안해요. 자꾸 생각나서. 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노인회에서 그를 총무로 추천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듯 했습니다. 마을 일을 돕고 이웃과 어울리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여보, 우리 텃밭 좀 더 넓힐까요? 그래. 이제 우리 먹을 것은 우리가 직접 기르면서 살자. 봄에 심은 작물들이 자라 여름이 되자 텃밭은 푸르게 변했습니다. 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좀 편안해 보여요. 그래,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자식에게 상처받은 아픔은 크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자식으로 인한 상처를 잊고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노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당신만 있으면 돼. 손을 맞잡은 노부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쓰라린 과거는 뒤로 하고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아내는 옛 앨범을 펼쳐놓고 손주들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안해요. 자꾸 아이들 생각이 나서. 사진 속에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 손주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작은 손주가 첫 돌을 맞이하던 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생일 사진까지. 할머니, 이거 맛있다. 할머니가 최고야. 손주들의 제잘거리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던 일, 학교 숙제를 도와주던 일, 잠들 때 책을 읽어주던 일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 잘 크고 있을까요? 그럼 틀림없이 잘 자랐을 거야. 그도 손주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던 공원, 어린이날이면 놀이동산에 데려가 주던 일, 그의 무릎에 앉아 까불던 손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손주들은 여전히 어리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텃밭에 나가보니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제일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한 알 따서 입에 넣으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하나만 넣어. 할아버지가 딴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요. 동네 꼬마들이 지나갈 때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손주들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학교 운동회 시즌이 되면 마을 초등학교에서 들려오는 응원 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운동회 때 손주들 응원해주러 다녔었는데 그래요. 큰 손주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나.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들의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 이웃들이 자식들과 손주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떡이랑 과일 좀 사둘까요? 누구 올 것도 아닌데. 텅 빈 집 안에 제수용품을 차릴 필요도 없었지만 아내는 매번 장을 보며 손주들이 좋아하던 과자와 과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송편이 최고야. 할머니, 내년에도 꼭 만들어줘야 해요. 추억 속의 목소리들이 가슴을 파고들 때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서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이제는 그저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들은 이제 손주들의 행복을 멀리서 빌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비록 함께 있을 순 없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손주들은 영원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네 이웃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 부부의 식당 소식이었습니다. 어르신 식당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점심 장사도 적고 저녁에만 문을 연대요.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경험 없이 시작한 식당은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그가 없어지자 식당 운영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식당이 그래, 결국 그렇게 됐나 보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후 또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저녁 장사도 힘들어져 영업시간을 더욱 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새로운 손님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내외가 이제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 일하신대요.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가 없는 주방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밀리고 재고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허술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그 어르신 참 성실하셨는데. 일부 단골 손님들은 그를 찾았지만 이제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결국 식당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처음부터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보, 식당이 문 닫았대요. 그래, 어쩌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딸과 사위의 독단적인 결정과 경험 부족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얼마나 힘든 건데 경험도 없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4년간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쌓은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딸 부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빚도 많이 졌다던데. 이웃의 전언에 따르면 식당 운영 실패로 딸 부부는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올려받으려다 시기를 놓쳤고 결국 보증금 일부도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걱정되진 않아요?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마음 한켠이 아프긴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렇게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텃밭의 작물들을 가꾸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업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지, 부모의 마음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지만 이제 그것은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식당 폐업 2년 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2년 만에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아는 딸은 이미 죽었는데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노후에 요양원 가라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거만하기만 했던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고 딸은 여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며? 책임도 못 질 자식 낳았다고 저주하던 그 입으로? 아버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거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해? 아내도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우리 보고 치매 걸리면 요양원 가라며?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어머니,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미쳤다고? 그래, 내가 미쳤지. 부모를 내쫓으려 했던 그 독한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야?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식당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이제는 이자도 못 갚고. 빚? 그래서 이제 와서 부모를 찾는 거야? 돈이 필요해서?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아버님, 제발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가. 아빠 저희 애들이 이제 학교도 못 다닐 것 같아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애들, 그때는 우리더러 손주들 볼 자격도 없다며?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나? 우리 마음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아내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우리 내쫓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생각 안 했지? 이제 와서 무슨?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이제 우리한텐 자식이 없어. 그들이 떠난 후 노부부는 서로를 붙잡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움보다 더 큰 것은 부모로서의 안타까움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날 이후 딸은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말로도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방문 이후 그는 더욱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과 평생 모아둔 저축으로 노후 자금은 충분했지만 더 이상 자식을 위해 그 돈을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봄이 되자 그들은 텃밭을 더 넓혔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는 물론 감자와 고구마까지 심었습니다. 농사일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당신, 이 상추 좀 봐요. 잎이 얼마나 예쁘게 자랐나. 그러게, 우리가 정성껏 가꾼 만큼 이렇게 보답하나 봐. 이웃들과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마을 노인회관에 모여 바둑도 두고 때로는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석호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막걸리 한잔 할까요? 그래요.
우리 텃밭에서 딴 상추랑 고추도 가져갈게요. 가끔 동네 이웃들이 손주 이야기를 할 때면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울지 마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책임감도 있으시고 글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마을 아이들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도 봐주면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돈은 자신과 아내를 위해서만 쓰기로, 언젠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결심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서로가 있는 한 우리는 늘 행복할 거요. 저녁 노을이 물드는 마당에 앉아 그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록 자식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